저는 딸 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이런 글은 처음 작성해봐서 떨리는데 매일 다른 분들의 이야기만 즐겨봤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얼마 전 저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발생한 이후 저의 삶은 말 그대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그 슬프기도 하면서 너무 기쁜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드네요. 아무래도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아이들 아버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15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요. 결혼하고 헤어지기까지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살았던 오빠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를 잘 돌봐주고 놀아주곤 했죠. 저는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키도 크고 다정한 그 오빠를 짝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이 많았던 저는 제 마음을 남편에게 표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남편은 또래 여자아이들한테 인기도 많았고 또 저를 동생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을 고백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렇게 제 마음을 전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저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성인이 된 기념으로 술 마시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술? 응, 너 아직 술 마셔본 적 없지? 내가 알려줄게.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죠.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 시간을 보내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와 남편은 술 기운에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 당시 여자친구도 있었고 저한테는 이성적 관심도 없었지만 뱃속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저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결혼한 것을 행복해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평소에 사귀던 언니들을 보면 저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거든요. 저에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날 저에게 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던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짝사랑한 오빠가 제 남편이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사랑이 없는 결혼이다 보니 남들처럼 신혼이라고 해서 뜨겁고 알콩달콩한 그런 맛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섭섭하긴 했죠. 서운하기도 했고요. 남편은 무미건조한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쭉 유지했으니까요. 여보, 나 복숭아 먹고 싶은데. 여보, 오늘 바빠요. 오늘은 일찍 들어오면 안 되나? 그래도 참 다행스러웠던 건 임신한 저를 배려해서 먹고 싶은 음식도 자주 사다 주고 팔다리를 주물러 주기도 했어요.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이지만 남편이 매몰찬 심성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몇 달 뒤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예쁜 공주님이었어요.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죠. 원래도 아이를 좋아하던 남편은 아이를 보자마자 눈에서 꿀이 떨어질 듯 하더군요. 한 번도 저에게는 보여준 적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시아버진 딸이라고 실망한 눈치셨지만 남편은 그럴 때마다 딸이 어떠냐며 자기는 딸바보 아빠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애기 너무 예쁘잖아. 우리 애기 먹여 살리려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겠다. 그렇게 아이를 출산하고 저는 남편과 무난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 뒤로도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더 낳아서 3남매를 키우게 되었죠. 결혼한 지 한참 되었는데도 남편은 저를 여자로 봐주지 않더군요. 그저 내 아이의 엄마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섭섭했지만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 어느 정도는 포기하고 지냈습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남편 역할, 아빠 역할을 톡톡히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아빠를 참 좋아했어요. 말수도 없고 조용하기만 한 저보다는 잘 놀아주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야기도 잘 들어주는 남편을 더 좋아했죠. 남자로서는 몇 점일지 몰라도 아빠로서는 정말 100점짜리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큰 아이가 7살쯤 되었을 때부터 시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언젠가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신다고 따로 들어놓은 적금이 있으셨거든요. 저는 애 셋을 키우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남편 사업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내조를 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건 다 해다 먹이고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남편 옆에서 수발을 들었죠. 아직 사업 초창기였기 때문에 남편이 좋은 컨디션으로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였어요.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넥타이 하나 제 손으로 풀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제가 수발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저를 하대하거나 못되게 굴진 않았지만요. 그렇다고 고마워하거나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에게 아무 감정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아이들에게만은 한없이 약해지더라고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집에 오면 꼭 아이들과 장난감으로 놀아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곤 했습니다. 여보, 왔어요? 아빠 없어서 심심했어. 오늘 왜 그렇게 늦게 왔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었지. 아이고 내 새끼, 아빠 기다렸어? 아이고 이뻐라. 오늘 동화책 읽어줄게. 그리고 애들 방에서 애들이 잠들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나오곤 했죠. 저하고는 애들과 관련된 대화 외에는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몇 년째 남편의 사업이 점점 잘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거래처와 약속이 있다면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죠.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집에 잘 붙어 있질 않았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아이들만이라도 데리고 놀러 다니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제가 말을 거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엄마랑 얘기하면 답답하다면서요. 저는 집에서 아이들과도 교류가 없고 남편과도 통보질 못하니 너무 외로웠어요. 그리고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밖으로만 돌더군요. 말로는 회식이다 뭐다 하면서 잔뜩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았지만 남편의 셔츠에 알 수 없는 빨간 자국을 볼 때면 의심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게 뭐지? 설마 립스틱인가? 립스틱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닐 거야. 의심할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마음속에 의심만 품은 채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벌써 막내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큰딸은 직장인이 되었어요. 제 아이들은 자라면서 큰 싸움도 없고 서로 사이가 참 좋았죠. 큰애가 여자아이라서 그런지 살뜰하게 동생들을 챙겼습니다. 직장에 들어가서는 월급 받은 걸로 동생들 용돈도 주고 가끔 학교 근처로 불러서 맛있는 걸 사주기도 했죠. 둘째 딸은 대학생이었는데요. 공부를 잘해서 매 학기마다 장학금을 받고 다녔죠. 다정한 성격에 첫째와는 달리 둘째는 똑 부러지고 칼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죠. 제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뭐든지 잘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막내는 누나들을 정말 잘 따랐어요. 큰애와는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 누나처럼 또 엄마처럼 의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엄마로서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큰아이가 그걸 채워주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남편과의 사이는 예전과 비슷했습니다. 결혼 후 30년이 다 되어 가도록 남편에게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네요.
저는 어느새 나이 들어 중년이 되어버린 남편을 아직도 사랑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아마 살면서 한 번도 저를 사랑한 적이 없을 거예요. 생각해보니 결혼기념일도 한 번도 챙겨보질 않았네요. 남들은 결혼기념일 때 남편한테서 선물도 받고 둘이 오붓하게 1박 2일로 여행도 간다는데 저는 그런 건 꿈도 꿔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제 생일 때만은 애들이 엄마 생일이라고 남편에게 귀띔해주는 덕분에 매년 케이크를 사들고 와 애들과 함께 축하해 주긴 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빠한테 오늘 엄마 생일이라고 말해줬어. 그랬어? 응. 또 아빠가 못 챙길까봐. 고마워, 우리 큰딸. 아이들은 이미 저희의 그런 관계를 알았던지 중재하는 역할을 하긴 했지만 저는 입가에 감도는 씁쓸한 미소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 제 삶이 조금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삶이란 이런 걸까요? 죽기 전에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들어본다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짝사랑은 그만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을 향해 수십 년간 간직해온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옷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외투를 옷걸이에 걸어놓으려고 집어들자 주머니에 뭐가 들었는지 묵직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는데 처음 보는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뭐지 싶어서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열지 말았어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만 것이죠. 휴대폰 문자 메시지함에는 어떤 여자와 주고받은 문자가 한가득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하트 표시로만 저장된 번호였죠. 저는 쿵쾅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문자를 빠르게 읽어나갔습니다. 남편을 향한 수많은 애정 표현들과 이혼을 종용하는 말들. 자기야, 나 얼른 자기랑 같이 살고 싶어. 이제 그 여자랑은 이혼하면 안 돼? 마누라, 지겹지도 않아? 그리고 남편은 그 여자한테 저한테는 절대 쓰지 않는 애칭을 쓰며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남편에게 들어본 적 없는 애정 어린 말들과 수많은 사랑의 약속들, 그리고 저에 대한 험담과 이혼하고 싶다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편의 문자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애들 엄마는 그냥 애들 엄마일 뿐이야. 마누라랑 사는 거 지겨워 죽겠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랑 살 부대끼며 사는 생활. 아, 정말 지옥이었어. 이제는 나도 나이 더 먹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 내가 이혼하고 오면 나 받아줄 수 있어? 저는 저와의 결혼 생활이 지옥이었다는 남편의 문자를 보고 충격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눈치로도 알고 마음으로도 느끼고 있었지만 이렇게 남편 입 밖으로 직접 내뱉는 걸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30년 가까이 살면서 정말로 단 한 번도 저에게 사랑을 느끼지 않는 걸까요? 지옥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제가 싫었던 걸까 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몸이 굳어버린 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니 가슴이 꽉 막혀 울음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욕실에서 물을 끄고 수건으로 몸을 닦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어 남편의 휴대폰을 얼른 다시 외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옷걸이에 외투를 걸었죠. 씻고 나온 남편은 벌개진 눈으로 옆을 지나가는 저를 보았으면서도 제가 울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얼굴에 대놓고 나 울었어 하고 써 있는데도 그걸 모를까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자 정말 남편에게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에 가슴이 쿡쿡 찔린 듯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날 동이 틀 때까지 잠이 들지 못한 채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숨죽여 울면서 손톱만 물어뜯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매력적인 여자길래 30년 가까이 같이 산 나보다도 더 좋다고 하는지 그 면상을 똑똑히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남편 회사 앞에 찾아가 기다렸습니다.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회사에서 나온 남편은 차에 타서 바로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10분쯤 지나자 한 여자가 남편의 회사에서 나와서는 그 차에 함께 타더라고요. 저보다 10살은 어려 보이고 키도 크고 늘씬한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봐도 예쁜 그런 여자였어요. 긴 생머리에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걷는 그 여자의 당당한 모습이 애새 키우느라 망가져버린 제 모습과 비교가 되어 더 서글프더라고요. 저는 택시를 타고 남편 차를 쫓아가 두 남녀가 들어간 모텔 앞에 쭈그리고 앉아 기다렸습니다. 저는 기다리는 동안 초조한 마음에 손발이 덜덜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저 두 연놈들이 들어간 방 안을 습격하고 싶었지만 심장이 떨려서 그냥 무작정 밖에서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1시간이 조금 지났을까요? 남편과 그 여자는 제잘제잘 떠들며 모텔에서 나오더군요. 남편은 여자의 허리에 손을 감아 있었고 그 여자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남편에게 성큼성큼 다가가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난데없이 뺨을 맞은 남편이 제 얼굴을 보더니 저승사자라도 본 듯 아연실색하더군요. 여보,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마구 핥히며 소리쳤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색이 된 남편은 저의 손을 억지로 뿌리치며 저보고 오해라면서 변명만 하더군요. 참을 수 없던 저는 남들이 보던 말던 악을 쓰며 소리를 쳤습니다. 나랑 사는 게 지옥? 그래,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그 짓거리 하니까 좋지?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나한테 왜 그랬어? 네가 나 임신시킨 거잖아. 이럴 거면 나한테 그때 왜 그랬냐고. 저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제 머리를 마구 쥐어뜯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억지로 끌고 가더군요. 남편과 바람핀 그 여자도 후려치고 싶었는데 어느새 도망갔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려고 발악을 해보았지만 남편의 우악스러운 힘은 저를 끌고 가 억지로 차에 태우더군요. 저는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내내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악을 썼습니다. 운전하던 남편이 발악하는 제 손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차가 비틀대든 말든 주체할 수 없는 화를 마구 쏟아냈어요. 남편은 운전하는 내내 난감한 듯한 표정만 지을 뿐 별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도착한 후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온갖 욕을 해대며 저주의 말을 퍼붓는 저에게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애들 생각하면 이럴 수가 있어? 정말 이럴 수가 있냐고. 여보, 내가 다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정리할게. 정리? 어떻게 정리할 건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한 번만 넘어가줘. 당신 이해심 넓은 사람이잖아. 남편은 빌었어요. 그 여자와는 정리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속마음이 담긴 그 문자, 메시지 내용이 몇십 년이 지나도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빌고 또 빌었지만 저의 분노는 더 커지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로 그 여자와 정리를 했는지 매일 퇴근하고 집에 일찍 들어오긴 했지만 저는 그날의 일이 계속 생각나 하루하루 고통에 몸부림쳤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도 못 받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고 이미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자존심은 저를 점점 더 독한 사람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올라 물건을 던지고 독서를 내뱉었어요. 나쁜 놈, 내가 너 때문에 수명이 반은 줄었어. 알아? 미안해. 너 때문에 내 젊은 날 아깝게 다 지나갔다고. 다 늙어 쪼글쪼글해졌다고. 내가 그 여자랑 그렇게 좋았어? 그렇게 좋았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서 미칠 것 같았고 그때마다 남편의 몸을 꼬집어 깨운 후 아침이 밝도록 막말을 해대며 잠도 못 자게 괴롭혔습니다. 남편은 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집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다녔고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설거지도 먼저 나서서 하더군요. 밥 먹은 그릇 하나 설거지통에 넣어둔 적이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기도 안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할 때면 굳이 옆에 가서 남편을 쥐잡듯이 잡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꼬투리를 잡고선 결국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는 얘기로 끝내곤 했죠. 남편은 애들한테도 잘못한 걸 알긴 아는지 애들 앞에서 고개도 못 들고 다녔습니다. 애들도 집안 분위기가 험악하니 남편에게 말도 안 걸더라고요. 이렇게 살얼음장 같은 집안 분위기가 지속된 지 2달째 갑자기 큰딸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 아빠 용서해주면 안 돼? 아빠가 노력 많이 했잖아. 저 정도 했으면 이제 용서해줄 때도 된 거 아니야? 저는 친딸의 말을 코웃음치며 무시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빠만 찾아내던 애들이라 그런가. 아빠가 바람을 폈는데도 아빠 편을 드네요.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애들이 점점 아빠 편을 들기 시작하자 남편이 더 밉게 느껴졌어요. 아이들에게도 실망스러웠고요. 특히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할 땐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아빠도 저 정도면 할 만큼 했어. 아빠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뭐, 너는 참 자식도 아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엄마한테? 너희들은 내 편이어야지. 지금 내 편 가릴 때야? 엄마 유치해. 그러는 거. 솔직히 말해서 엄마도 뭐 집안일 제대로 하긴 했어? 아니, 아빠만큼 우리를 챙겼어? 아빠가 우리한테 훨씬 다정하고 잘해줬어.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다 했다고. 엄마도 그걸 알아야지. 뭐야. 저는 그만 아이들 앞에서 큰딸의 뺨을 후려쳤고 비명소리를 지르며 넘어지자 그런 아이를 끌어다가 그만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내 배에서 태어났으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 엄마, 지금 나쳤어? 그래, 나가라고. 아직도 그때의 기억을 생각하면 가슴이 문드러지는 것처럼 아프고 뜨겁습니다. 당시 저는 집안에서 저만 외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날 버리고 남편은 바람을 피고 그 와중에 저는 남편이 너무 미운 나머지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것만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아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점점 못된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쓰는 칫솔을 몰래 변기통에 문지르기도 하고 출근해야 하는 남편의 차 키를 옷장에 몰래 숨겨놓기도 했고요.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있으면 일부러 남편에게 주고 배탈이나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고소해하곤 했습니다. 남편이 잘 때는 일부러 꼬집어서 깨운 후 모른 척도 했어요. 매일 잠을 설치며 피곤해서 하품하는 남편을 보며 그 꼴이 또 보기 싫어서 입냄새 나니 입 좀 다무르라고 쏘아대곤 했죠. 저는 남편이 비굴한 모습으로 사과를 할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나서 미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쏘아대곤 했죠. 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미안한 거야. 아님 걔랑 놀아나서 미안한 거야? 왜? 나랑 사는 거 지옥이라며. 나랑 이혼하고 걔한테 가겠다며. 제가 이렇게 화를 내면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애원하곤 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뭐에 홀렸었나 봐.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없어. 우리 애들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 버리고 가. 나한테는 당신이랑 우리 애들뿐이야. 우리 애들? 남편이 사과할 때마다 애들을 언급하는 것도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애들이 아빠만 좋아하는 거 알고 일부러 애들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요. 저 가식덩어리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애들? 그래, 말 잘했다. 나 20살 때 임신시켜서 애 엄마 만들어 놓고 그 뒤로 애 줄줄이 낳게 했으면서 나랑 사는 게 지옥이라고 했다. 이거지? 이 지옥을 만든 건 당신이야. 여기가 그렇게 지옥 같으면 그냥 콱 죽어버리고 진짜 지옥에나 가던지. 진짜 지옥에나 가던지. 저는 온갖 악을 쓰며 막말을 해댔습니다. 저렇게 악을 쓸 때마다 이마에 핏줄이 서고 뒷골이 땡기면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아마 혈압이 올라 죽는다는 게 이런 느낌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매일같이 시끄럽고 험악한 집안 분위기에 실증이 났는지 어느새부터 집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때부터라도 애들을 챙겼어야 했는데 남편을 향한 분노가 온몸을 집어삼켜버린 저한테는 아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쥐잡듯이 잡은 지 6개월, 이 정도 했으면 지칠만도 한데 이상하게도 저의 화는 하나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없이 껍데기뿐이었던 이 결혼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혼자 발악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점점 망가져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거울을 보면 이게 악마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험악한 얼굴이 거울 속에 들어있더군요. 그리고 이런 제 자신을 제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게 된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후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보리를 보다가 저도 모르게 옆에 있던 락스통을 집어든 저는 부엌으로 가 락스통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회사에 가져가려고 미리 싸놓은 도시락 국통을 열어 락스를 붓고 말았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락스가 들어간 국통을 빤히 쳐다보다가 지독한 냄새에 순간 정신을 퍼뜩 차렸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려있는 락스통을 보고 화들짝 놀랐죠. 그리고선 락스통과 국통을 설거지통에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우당탕탕 하는 소리에 씻고 있던 남편이 달려 나왔어요. 저는 허겁지겁 락스통을 숨겼지만 냄새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설거지통에 도시락 국통이 나뒹굴고 있고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것을 본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눈치를 챈 것이겠죠. 당신 지금 설마 아니야. 오해한 거야. 오해라고. 당신 정말 무섭다. 네. 저는 하마터면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할 뻔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아이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이해해 보려고 했으나 더 이상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요. 특히 큰딸은 일전에 저에게 한 번 맞은 적이 있어서 그런지 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이 우리 집에 일어난 거냐면서 자긴 도저히 엄마와 같이 못 살겠다고요. 솔직히 저 역시도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대로 남편과 계속 살다가는 언젠가는 감방에 갈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간 나도 당신도 망가질 게 분명하니 앞으로 서로 신경 쓰지 말고 각자 갈 길을 가자. 당신 애들 아빠로서 역할 잘해줬어. 알아. 나도 잘 알고 있어. 그거. 근데 난 다 묻고 없는데 살기가 힘들어. 도저히 못하겠어. 이제 그만 끝내자. 남편은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렇게 얼마 후 저는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협의 이혼이라 그런지 이혼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며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주었는데요. 저는 당연한 거라고 여기며 이제부턴 남편 없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죠. 아이들은 제가 이혼하기 전부터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이혼을 하고 나자 집에 아예 들어오질 않았어요. 너네 왜 다 연락이 안 되니? 엄마, 나중에 연락해요. 아이들이 연락도 잘 안 받아주고 물어봐도 대답도 잘 안 하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실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큰애가 남매끼리 살 방을 하나 구해 거기서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애들을 챙기지 못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 따뜻한 밥이라도 먹이고 집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애들도 아니고 셋 다 성인이라 타일러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동안 제가 집에서 남편을 못 살게 구는 모습에 아이들이 저에게 진절머리가 난 거라고 충분히 짐작했어요. 아마 제가 애들이었어도 하루아침에 악마같이 변해버린 엄마 모습에 적응하기 어려웠겠죠. 하지만 저는 애들이 저를 다시 받아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도 애들도 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스스로 일어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다시 머리도 가꾸고 화장도 하고 부지런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도 직접 일을 해야 했는데 20살 때부터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아왔기에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찾고 찾은 끝에 마트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맨날 집에서 아이만 키우고 집안일만 하다가 밖에서 새로운 일을 해보니 힘들어도 재미는 있더라고요. 얼굴 열심히 내요. 힘들지 않아? 네, 힘들긴 한데 그래도 할만하네요. 그래요. 지금처럼 열심히 해줘요. 마트 사장님은 저를 대견하게 생각했어요. 일에 대한 성취라고 할까? 그런 것들도 인생에서 꽤 중요하더라고요. 저를 알아보는 손님들과 인사하는 것도 반갑고 재밌고 전 그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남편만 집만 들여다보고 살았다는 것을요. 그래서 매일같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난생 처음 제 손으로 번 첫 월급을 받았을 때에는 정말 날아갈 듯이 기쁘더라고요. 덕분에 남편 때문에 고생했던 마음은 씻은 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일로 풀다 보니
미움도 분노도 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렸을 쯤 너무 뿌듯한 나머지 아이들한테 자랑하려고 전화를 해보았지만 셋 다 받지를 않더군요. 문자로라도 이야기해볼까 했지만 답장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혼자 시무룩해졌습니다. 왜 전화를 안 받지, 이 녀석들. 아직도 내가 싫은 건가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하며 저는 1년, 2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점점 모았습니다. 혼자서 생활하니 생활비도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용돈도 보내주고 싶었지만 통 연락이 안 되는 탓에 보내지도 못했습니다. 큰딸은 벌써 30이 되었는데 회사는 잘 다니고 있는지 결혼할 남자는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애들 사는 곳 주소만이라도 알면 찾아가서 반찬이라도 주고 오련만 어쩌다 한번 전화를 받아 주소라도 물어볼라 치면 바쁘다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예, 잠시만. 엄마가 귀찮게 안 할게 끊지 말고. 엄마 미안한데 다 바빠요 지금. 직장이야. 끊을게요. 큰딸의 차가운 목소리가 심장을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둘째 딸은 이제 대학을 졸업했을 나이인데 졸업은 잘했는지 취직은 잘 됐는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막내 아들이야 말할 것도 없었죠. 아무리 다 큰 성인들이라지만 엄마도 없이 지들 셋이서 잘 살고 있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답장도 안 하는 아이들에게 문자만 많이 보내봐야 괜히 더 집착하는 엄마처럼 보일까봐 최대한 자제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젠 남편에 대한 것은 거의 잊어가고 있었지만 아이들 생각에 우울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직도 애들 연락 안 돼? 네, 그러네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지 참. 이때 제 마음을 알아준 건 같은 마트에서 일하던 동네 언니뿐이었어요. 내 자식들이 어미를 등지고 사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지,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 언니는 이해해 주었어요. 그래서인지 술 먹으면 신세 한탄도 많이 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너무나도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막내 아들에게서 연락이 온 거였죠. 막내 아들이 먼저 저를 만나자며 찾아온 것인데요. 제가 일하는 마트로 오더니 손님을 응대하는 절 보고 놀라더라고요. 일이 끝나고 국수라도 먹으려고 근처 국수집에 들어갔는데 막내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도 해요? 그래. 근데 너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너네들 날 원망하는 거야? 이혼했다고? 아님 내가 네 아빠한테 한 짓 그것 때문에? 엄마, 그냥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묻지 말기. 엄마가 다 잘못했다. 근데 알잖니. 엄마도 너무 힘들었어. 엄마도 상처받았어. 그래서 그런 거야. 왜 이해를 못 해주니? 엄마, 큰 누나도 그렇고 작은 누나도 잘 지내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그 말 하려고 온 거예요. 막내 아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는 곧바로 들어가 봐야 한다며 국수도 채 다 먹지 못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제가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 뒤 연락도 없는 제 자식들에게 별짓거리를 다하며 산 것 같습니다.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면서 하지만 아이들은 번번이 모든 걸 잊고 살고 싶다는 듯 연락을 끊었고 전 끝내 끓어오르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벌써 이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아이들은 연락이 잘 되지 않아요.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는지 모를 정도로 소식이 없습니다. 이혼 후 아이들이 집에 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주소를 끝끝내 알려주지 않으니 제가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15년이 흘러 큰애가 이제 40대가 되었고
둘째와 막내가 벌써 30대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나이를 먹었는지 머릿속 상상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었네요. 아무리 엄마가 미워도 결혼할 때는 불러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첫째가 40이 넘도록 결혼한다는 말을 못 들은 걸 보니 혹시나 결혼식도 부모 없이 해버린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건 동네 친구들이나 언니들과 함께 기울이는 술잔뿐이었습니다. 괜찮아. 다 잘 살 거야. 아휴. 근데 자기도 마음 참 쓰리겠다. 네, 잘 살겠죠. 잘 살 거 아는데 그래도 참 어미로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자기야, 자식이건 전 남편이건 이제 다 잊고 살아. 자기 인생이잖아. 자기가 주인공이지. 근데 그때 동네 언니가 지나치듯 한 말이 제게 왜 이렇게 크게 남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이란 말에 그제야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그래,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는 건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괴로운 건 안 해도 되는 건데 그 말로 전 다시금 마음을 부여잡았습니다. 더 이상 엄마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로 살아 이 모양으로 살게 되었다면 스스로 그 이름을 버리기로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편 저는 10년 동안 마트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작게 노래방을 하나 차리게 되었습니다. 가게 차릴 거면 노래방 어때? 노래방요? 앞에 운영하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잖아. 거기 장사 잘 되던데. 동네 언니의 말에 순간 혹하더라고요. 사실 일을 다니다 보니 제 가게를 차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었는데 남들 다 아는 치킨집이나 카페에는 왠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마침 그 노래방이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지금 이때다 싶어 동네에 노래방을 하나 차렸어요. 기계도 최신식으로 갖다 놓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해놓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파리만 날리는 지경이 되어버렸네요. 한숨이 푹푹 나왔습니다. 코로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했지만 사업은 항상 변수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냥 앉아서 편하게 돈 벌 생각으로 덤볐던 것 같아요. 어떡 하면 좋지. 그런데 작년 봄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는 노래방 앞으로 이름 없는 상자가 도착하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는 돈이 들어있는 겁니다. 처음엔 제 앞으로 온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찰서에 갖다 주려고 했는데요. 사정이 궁핍한지라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이 또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마음껏 쓰시오라는 말이 적혀 있었는데 그건 분명 저한테 온 게 맞는데 참 실감이 나지 않아 돈만 만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그 상자는 매달 말일 같은 시간 계속 가게 앞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상했죠. 늘 그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는 상자를 받으면서도 누가 나한테 이런 걸 보내는 건가 싶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복 받은 거야. 맞아. 그러니까 마음껏 써. 말 그대로 거기에도 그렇게 써 있었다면서. 네, 언니, 근데 뭔가 좀 찜찜해요. 진짜 내가 써도 되는 건가? 마음 한구석은 찜찜했지만 사정이 어쩔 수 없다 보니 계속 돈은 쓰게 되었죠. 그 돈으로 그렇게 생활비도 보태고 월세도 보태며 유지를 해나가던 중 일이 터졌습니다. 작년 겨울 역시나 손님 한 명 없는 가게에서 혼자 카운터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노래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온 손님이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출입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중년의 여자가 휠체어를 밀고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휠체어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순간 너무 놀라서 손에 쥐고 있던 TV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것 같은 몰골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바로 이혼한 저의 전 남편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머리는 다 빠지고 뼈에 거죽만 붙어 있는 상태였지만 30년이나 같이 산 남편을 제가 못 알아볼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은 눈을 깜빡이는 것도 힘든지 눈꺼풀이 느릿느릿 움직이고 초점도 잘 맞추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얼른 카운터에서 달려나가 남편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당신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떨리는 손으로 앙상한 전 남편의 얼굴을 만지며 묻자 휠체어를 밀던 여자가 대답하더라고요. 자신은 이 사람의 간병인이고 이 사람은 말기암 환자라고요. 병원에 있는 동안 자기가 간병을 했는데 이제는 암이 너무 많이 퍼져서 더 이상 치료가 무의미한 상황이라 이 사람이 퇴원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퇴원 후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모시고 왔다면서요. 저는 말기암이라는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키 크고 멋있던 전 남편이 70도 안 된 나이에 이런 꼴이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 남편이 푸석푸석한 손으로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고 싶었어.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해. 근데 내가 죽을 죄를 졌으니까. 전 남편은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지 말을 하면서도 계속 호흡이 가빠지고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듬더듬 미안하다고 하는데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의 보고 싶었다는 말에 그동안 미워했던 감정들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전 남편이 이렇게 불쌍한 꼴이 되어 나타나니까 더 이상 미워할 마음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했죠. 그토록 죽길 바라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타나니 뾰족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지난 세월이 허탈해질 뿐이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쭈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정신없이 울고 있는데 간병인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사모님, 죄송한데 얼른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도 무리하고 계신 거라. 얼른 집에 모셔다 드려야겠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고민할 틈도 없이 노래방 문을 잠그고 간병인과 함께 전 남편의 집으로 갔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살던 곳과 가까운 동네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의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그를 눕힌 후 따뜻한 물이라도 떠오르려고 일어서는데 간병인이 이제 그만 가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새로 간병인을 구하던지 하셔야 된다고 하면서요. 저는 당황한 채로 간병인을 보내고 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쩔 작정이냐고요. 그러자 그는 그냥 이대로 집에서 편하게 죽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간병인은 필요 없다면서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버럭 성을 냈습니다. 당신 정말 왜 그래? 거동도 불편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있다가 죽겠다고? 정말 당신 내 속 뒤집어 놓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15년 만에 이 꼴로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혼자서 죽겠다고? 내가 15년 전에 나가 죽으라고 해서 지금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제대로 말 좀 해봐. 혹시 간병인 쓸 돈 없어서 그래? 돈이 얼마나 부족한데? 내가 간병인 불러줄 테니까.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 제가 고개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전 남편의 몸을 흔들며 따지자 그가 힘없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제 병원에서 매일매일이 고비라고 하더라고. 어차피 간병인 써봤자 금방 죽을 목숨인데 굳이 그러고 싶지 않아.
당신 앞에 이런 꼴로 나타나서 정말 미안해. 이번에도 내가 이기적이었지. 난 항상 당신한테 잘못만 하네. 그런데 여보, 나 정말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 그동안 보고 싶어도 참고 참았는데 죽기 전이니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정말 미안해. 저는 희망이 없는 그의 몸을 끌어안고 하늘이 무너져라 통곡했습니다. 이러니 이렇게 불쌍한 꼴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한번 용서해 줄 걸. 화를 주체하지 못해 이 사람에게 모질게 굴었던 지난 세월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루하루 전 남편이 죽어버리길 기도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마치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저 때문인 것 같아서 죄책감에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죠. 저는 한참 울다가 마음속에서 한 가지 결정을 내린 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죠. 여보, 당신 마지막 가는 길은 내가 꼭 지켜줄게. 내가 당신 많이 좋아했던 거 알지? 당신 이렇게 혼자 보내면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서 그래. 제 말을 들은 그는 말없이 눈물만 흘리더군요. 그리고 피곤했는지 곧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얼른 집으로 가서 간단한 짐을 챙겨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그의 간병을 시작했어요. 혼자서는 일어나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챙겨야 했습니다. 배변을 치우고 옷 갈아입히는 건 물론이고 가끔은 먹은 것도 없이 구토를 하는 바람에 이불 빨래며 여러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밥은커녕 물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해 이러다 굶어 죽는 게 먼저일까봐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뭐라도 먹여야 해서 미음을 만들어 주사기로 겨우 떠넘겨 주었습니다. 전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을 생사를 오가며 정신이 오락가락했는데요. 가끔씩 맨정신이 돌아올 때면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는 말만 연신했습니다. 저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그에게 알겠으니 말하지 말고 쉬라고만 했죠. 그 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 남편의 간호에만 매진하기 위해서 노래방을 정리했습니다.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 적자만 쌓이고 있던 상태였거든요. 건강한 저야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 당분간은 전 남편에게만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누워만 있는 그의 팔다리를 움직이며 관절 운동도 매일 시켜주고 양치질을 못하는 그의 입을 위해 손가락에 거즈를 감아 양치를 시켜주었습니다. 욕창 방지에는 물침대가 좋다길래 얼마 남지도 않은 돈으로 물침대를 사서 깔아주었어요. 저보다 키가 20cm 큰 사람인데 얼마나 말랐는지 제 힘으로도 침대 위에 옮겨지더라고요. 저보다도 몸무게가 적게 나갈 정도로 뼈만 남아버린 앙상한 몸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남편을 간호하면서부터 밤에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열이 펄펄 끓거나 이유 없이 고통에 겨워 소리를 지르는 탓에 한숨도 잘 수가 없었죠. 잠깐이라도 깜빡 잠이 드는 날에는 잠에서 깨자마자 전 남편의 생사를 확인하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전 남편은 정신이 들 때마다 저에게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면서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30년을 살붙이고 산 남편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가 있겠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서 미움은 지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의 부탁에도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후 매일매일이 고비라는 의사의 말과는 달리 전 남편은 2달을 버티더라고요. 이왕이면 고통 없이 편하게 보내고 싶은데 전 남편의 몸을 갉아먹는 암덩어리는 하루하루 더 심하게 그의 몸을 괴롭히더군요. 지난 밤에 또 호흡곤란이 오는 바람에 겨우
진정시키고 1시간 남짓 잠깐 졸았던 것 같네요. 무거운 눈꺼풀로 전 남편의 몸을 닦을 물수건을 빨아서 방에 들어왔는데 정신이 돌아온 전 남편이 웬일인지 혼자서 벽에 기대어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그에게 달려가 물었어요. 당신 괜찮아?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거야? 제가 묻자 전 남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더군요. 오늘은 몸이 좀 괜찮네. 그런데 여보, 할 말이 있는데. 저는 할 말이 있다는 말에 혹시 유언이라도 되는 줄 알고 긴장했어요. 무슨 말이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여보, 생일 축하해. 전 남편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전 남편의 간호에만 집중하다 보니 오늘이 제 생일인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저와 이혼하기도 전에는 제 생일도 자주 까먹던 사람이 15년이나 지난 지금 제 생일을 먼저 기억하고 축하한다고 말해주니 감격에 겨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간 서러웠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전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축축한 물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이불 빨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 시간에 누구지? 하면서 인터폰을 확인한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는 익숙한 얼굴의 삼남매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현관을 열고 제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자식들은 고개를 못 들고 눈물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너희들? 엄마, 미안해요, 엄마. 어린 날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여 엄마를 등지고 살아온 게 어느 순간 후회가 됐지만 용기가 없어서 연락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저 역시 용서라는 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감싸주고 이리 보고 저리 보며 제 아이들이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20대 시절의 그 풋풋한 느낌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너무나도 예쁜 제 아이들이 맞더라고요. 저는 이 상황이 도통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딸이 엄마 생일이니 촛불 불자며 한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를 가지고 전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새아이와 저는 모두 전 남편의 방 안에 모였습니다. 아빠를 본 아이들은 금방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이 안쓰러워져 저는 괜히 밝은 척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연신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도대체 여기를 어떻게 온 거냐고 큰딸에게 물어보았어요. 큰딸 말로는 엄마랑 아빠 다 잃고 남매끼리만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아빠가 어떻게 주소를 알고는 삼남매에게 매주 편지를 보냈다고 하네요. 그동안에 잘못했던 일들을 사죄하는 내용과 엄마는 잘못이 없으니 용서해 달라는데요. 그리고 보고 싶다는 말들을 적어서요. 그런데 아빠가 편지에 몸이 안 좋다고만 써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의 정성에 너무 고마웠습니다. 제가 했어야 하는 일인데 전 남편이 대신 해준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어요. 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힘겹게 다시 일어나 앉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그리고 얘들아, 이 못난 아빠가 가기 전에 줄게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너희들 엄마 마음 아프게 하는 거,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게 된 거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렴. 그리고 전 남편은 저와 아이들에게 각각 봉투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저와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봉투 안에는 통장이 하나씩 들어있었어요. 통장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너무 놀라 서로 눈만 바라보았어요. 내가 그동안 사업으로 번 돈 전부 현금화시켜서 나눠 넣었어. 여보,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고. 하지만 당신하고 애들은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으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래도 가기 전에 우리 가족 다 모인 거 볼 수 있게 되니까 편하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전 남편의 말에 저와 아이들은 서로 얼싸안고 집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거기다 노래방 앞에 놓아진 돈 역시 조금은 예상했지만 전 남편이 준 것이었어요. 제가 사는 게 힘들어 보여서 그렇게라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저에게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울었고, 저는 아이들에게 못난 엄마라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옆에서 전 남편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날 15년 만에 가족이 다 같이 모여 촛불을 불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쁜 날이었어요. 이대로 5명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쁜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창가에 이슬이 맺혀 있던 어느 아침, 전 남편은 조용히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평온한 표정으로 가만히 누워서 생을 마감했죠. 저와 아이들은 식어가고 있는 전 남편의 몸을 붙잡고 울음을 꾹꾹 참아가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게 너무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마지막 가는 길을 쓸쓸하게 보내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프지 말고 편안하게 지내기를 기도했습니다. 전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지 벌써 시간이 제법 흘렀네요. 저와 아이들은 전 남편을 떠나보낸 후 누구보다도 더 단단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못다 나눈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 집을 왕래하며 매일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가 남기고 간 재산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가족, 내 아이들을 선물해주고 떠난 전 남편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전 남편이 남기고 간 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천천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이 준 소중한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니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에게 소중한 선물을 남기고 떠난 그를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언젠가 하늘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이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